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오늘이 추위의 절정이라고 하죠. 정말 춥습니다. 자동차의 시동이 안 걸리고 곳곳에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고 농가에선 냉해 피해가 속출되고 또 이 바다에서는 추위에 못 이겨 죽은 물고기가 계속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영하 17.1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영하 14도 정도 되면 정말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보다 더 춥다고 하죠. 일본도 38년 만에 강추위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 동북아가 전체가 꽁꽁 얼은 형국입니다. 마치 북핵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서 얼어붙은 형국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 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한 주간의 정치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출발 사랑방. 오늘도 매주 금요일 날 함께하는 두 분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춥죠. 그래서 오늘 두 분 다 저만 모자를 안 쓰고 두 분 다 모자를 쓰고 모자 벗으셨네. 지금 다시 쓰셨습니다. 경기대학교 김원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진짜 오늘 되게 추워요. 네, 너무 춥습니다. 다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저도 모자 쓰고 오겠습니다. 예. 자, 이 정치권 이번 한 주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떠오른 생각을 한편에 시로 지어내는 순서죠. 자, 먼저 김웅국 교수님. 네, 올림픽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은 음악을 안 깔아주시네. 예.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은 시조는요. 제목이 평창 오륜가입니다. 평창 오륜가. 예,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공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번 제가 글을 작성해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음악 없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나오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평창 오륜가. 인류의 꿈과 소망, 정성 담은 평창 오륜. 지구촌 스포츠인 열정의 땀 가득했네. 한반도 평창 골짜기 축복으로 큰 축제. 평창을 평양으로 저급한 색깔 공세. 국정농단 반성 없이 현안마다 발목 잡기. 온 국민 분노 커지네. 촛불 혁명 불 밝히세. 국민의 땀 특활비를 제멋대로 흥청망청. 누적된 부패 적폐 깨끗하게 청산하세. 왜곡된 제도 관행들 정의롭게 바꿔보세. 힘모은 적폐 청산 민주제도 정착의 꿈. 정현의 스매싱처럼 혁신하고 바꿔보세. 얼씨구 태평연원을 두 손 모아 빌어보세. 네. 예, 역시 오늘 여기에도 이제 정현 선수는 빠지지 않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온 국민이 뭐 제가 아는 분들이 5시 반일걸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후에 정말 다 모여서 정현 선수 플레이 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꿈을 준 것 같고요. 그동안 사실 테니스가 그렇게 뭐 아주 큰 이 승과를 내는 그런 종목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정말 큰 쾌거를 이뤘는데 올림픽에서 또 우리 선수들이 또 그런 활약을 해주면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정현 선수가 저는 오늘 이기고 지고는 사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미 정현 선수는 온 국민한테 참 좀 굉장히 참 이 어려운 시국에 이 많은 희망과 또 젊은이들한테 용기를 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충분히 우리가 오늘 그냥 정현다운 모습만 보여주면 돼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 막 맞습니다. 그래서 정현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스포츠맨십, 승패와 관계없이 정말 멋진 모습을 잘 보여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이도 어린데 정현 선수가요. 네네. 그 이겼을 때
패자를 배려하는 모습. 야, 이런 거 보고서 제가 진짜 정말 제가 호주 오픈 취재를 기자 시절에 여러 번 갔었거든요. 가서 우리 선수가 그 무대에 선다는 것은 사실은 꿈도 꾸기 어렵고 1회전이나 겨우 가서 뭐 탈락하고 되게 뭐 이런 식이었는데요. 우리 정현 선수가 아마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인의 자존심 세워준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런 이 정현 선수가 준 그런 열정의 플레이가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승패와 관계없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 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어제 또 북한의 아이스하키 선수단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다라고 또 이 양쪽 남북 선수단이 외쳤는데 그런 마음으로 정말 평창 올림픽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어내고 또 그동안 잘못됐던 정치도 반성을 하게 하는 그런 멋진 올림픽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제가 평창 오륜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김우석 부소장님. 저는 역행가라고 해봤습니다. 깔아주시죠. 깔았습니다. 역행가. 평화를 지향했던 올림픽 평양되고 축하를 목표로 한 광고는 웃음거리. 의도는 선이었으나 결과로는 실패네. 미국의 우선주의 지도력 깎아먹고 한국의 일자리는 강조로 뒷걸음질. 목표는 수사만으로 성취하지 못하리. 이상입니다. 항상 이 핵심을 간단하게. 저는 일단 이 시조만 보고도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정의원 말씀하셨는데 정의원을 보고 저는 사실 그 현장에서 직접 중계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 벅찼는데 오늘 5시 반인가요? 하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은 제가 보면은 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보기로. 그런 사람은 많아요. 이상하기 때문에 내가 보면 그래서 내가 안 보는 게 애국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보면 많아요. 되게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보려고 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그런 분은. 반갑습니다. 이따 악수라도 한번 해야겠네. 지난번에 8강 때는 그래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현 선수가 기가 워낙 센지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정현 선수가 정말 스포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국민들한테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올림픽 단일팀 논란이 있는 와중에 국민들이 스포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만한 그런 기회를 줬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초청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얘기가 나오자마자 한국당에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면 전환용이다. 애들 장난치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게 회동을 거부하니까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와대와 여당도 좀 더 진지하게 사실은 야당이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런 자리가 오찬 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국당을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질 정도로 선거에서 그런 얘기들이 일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가운데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사실은 반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상대를 존중하는 협치에 손을 내미는 것이 먼저 청와대 여당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역시 자유한국당 모든 일에 사실상 반대 아니면 발목 잡기밖에 하지 않고 있거든요. 평창 올림픽, 그 평화의 올림픽, 정말 세계인의 축제를 이 색깔론으로 평양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부터 사실은 정말로 국민들에게 가슴에 대못을 박는 나쁜 짓이라고 보고요. 더불어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안마다 사실은 정말로 좋은 야당이라면은 이런 올림픽이라든가 또는 국제 무대에서 하는 외교적인 사안 여기에서는 일정하게 협력해 주면서 그러나 우리의 정당성 또 보수의 가치를 얘기해야 되는데 모든 사안마다 다 반대. 그리고 사실은 청와대에서 몇 번 내미는 그런 손길들 홍준표 대표도 그랬고 이번에 김성태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야당도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도 좀 더 진지하고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되고 야당도 이런 자세 바꾸지 않으면은 지방선거 그 이후에 앞으로 국면에서도 저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 정말 정치권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 시대를 좀 봤으면
특히 정현 선수 플레이 아까 얘기했는데요.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김은석 부사장님. 지금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면 전환용 뭐 애들 장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관전자 논평 수준의 얘기인데 정치에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접근하는 것으로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는 국가 대사에 서서 좀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정부 여당이 좀 예. 애들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야당까지 애들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되고 예. 올림픽의 성공이라고 하는 건 점점 요원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제1야당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이콧만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좀 그런 태도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이고요. 만나서 따질 건 따지고 또 뭐 양해할 건 양해하고 주도할 건 또 주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만나야 하는 거고 지금 국가 대사 앞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 가지고 정부 여당이 요구할 게 있으면 당당하게 만나서 얘기를 해야죠. 예. 그런 면에서 이런 조치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말이에요. 지금 우리 김묵 교수님이 지방선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같이 하자 이게 이제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선관위에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유권 해석이 나왔다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투표법을 일단은 개정을 해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 유권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선관위 유권 해석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야죠. 그렇죠. 그래. 중요하고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은 사실상 일단은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과 함께 이런 법률 개정을 한 이후에 이제 개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현재 전국 더군다나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특히 다른 야권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왈가왈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왜 개헌 국민투표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건 지금 지방선거 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정부의 생각은 그런데 지방투표 일단은 뭐 시간도 그렇고요. 그다음 절차상의 문제 몇 가지를 지금 제가 그 선관위에서 얘기를 한 걸로 듣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 정치권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제 특히 여당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지금 야당과 여당이 이게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면은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아닌가. 좀 그런, 좀 어두운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현실적으로도 야당이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야당에서 액면으로만 보면은요, 야당의 유리한 유권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여권에 훨씬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정부 여당에서 드라이브를 하는 건 꼭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개헌 정국을 통해서 전국 주도권을 잡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큰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논란 자체가 전국 주도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은 일단 개헌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개헌을 하자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여권에서 이런 개헌을 위한 법 개정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의 디딤목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여권에서 상당 부분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게 블랙홀 아니겠습니까? 개헌 논의 자체가 모든 이슈들을 끌어들이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권에서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해내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그게 정당성이 있으려면 개헌 지금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건 국민들의 여망이고 정치권은 개헌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 선택지를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또 한번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개헌을 원하지만 이대로의 논의 과정을 가지고 개헌까지 가는 게 결국 국민들한테 또 국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될 거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란 중에 여권이 주도권을 잡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국가에 유리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용을 채우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거고 만약에 내용을 못 채우는 그리고 그 과정이 그 국민 내 분란거리가 되고 그 국민 여론을 쪼개는 그런 과정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개헌 자체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변하고 미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부터는 이런 논란보다도 구체적으로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지 또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또 공을 여권에 그 국회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명확하게 여권에서도 방향을 잡고 그 권력 구조가 핵심이에요. 사실 뭐 노무현 전 대통령에도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를 하면서 권력 구조를 유일하게 하나 처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 건국일 독립군 문제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이 계속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여권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가 추진하는 통합신당 요게 있고요. 또 통합 반대파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당이 어쨌든 올림픽 개막 전에 창당대회를 열겠다. 이렇게 지금 특히 이제 민주평화당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 당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욱 교수님. 저는 분당이 돼서 결국은 당이 두 개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통합파가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까지 이미 가버린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전당대회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이제 유승민 대표, 안철수 대표가 한 당인 것처럼 같이 행사를 하면서 이제 당내 갈등은 더욱더 커지고 있고 그런 상황은 서로의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 버렸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 유승민 대표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정당법의 절차상 이런 문제가 아마 제기는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돌아오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갔다. 그렇다면 두 당이 합당을 하는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민주평화당이라는 이름으로 통합 반대파가 결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은 그런 진행되는 상황, 창당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현재는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또 안철수 대표와 여기서 뭔가 서로 간에 만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기 때문에 정당은 다시 한번 갈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과연 교섭단체 수준을 만들어낼 것이냐. 원내 이제 4당 이 교섭단체가 이제 4개가 되느냐 아니면 3개가 되느냐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일단은 당은 쪼개져서 새로운 2개의 정당이 되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은석 부소장님. 민주평화당이라고 어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다 아시다시피 평민당이 차례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노골적으로 DJ 유운을 얻고 호남 민심에 호소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국민들은 계속 미래를 보고 있는데 왜 정치권은 과거만을 얘기할까요? 그리고 새로운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이 없다라는 것도 사실 큰 문제예요. 미래 권력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 유운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예. 지금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의 유물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가 들고요. 사실 그 DJ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그 당명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유운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옥새는 결국은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호남 민심도 그래서 절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냥 신당이 민주평화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호남 민심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회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름으로 승부할 게 아니라 뭐 새로운 가치를 내세우고 네. 새로운 임무를 내세우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호소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과거를 집착하는 모습들은 그런 국민들의 호응을 받기도 힘들고 지방선거에서 예. 성과를 내기도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국민의당 문제 이 부분은 뭐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완전히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으니까요. 그때 또 한번 얘기를 하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원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6시 40분 현재 영하 17.1도였습니다. 그만큼 추운데요. 자, 이렇게 추운 날 아침 8시 40분 52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은 정체도 많은데 고장차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 차량도 돌발 상황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홍은에서 홍제램프 구간 3차로에 고장 차량이 생겨서 처리 작업 중입니다. 현재 1, 2차로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반대 성수 쪽도 홍지문 터널 출구 부근 1차로에 고장 차량이 있어서 처리 작업 중입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청담 남단에서 북단 구간 3차로도 고장 차량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 수서에서 탄천 율교 구간 3차로는 승용차 관련 사고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각 구간 안전하게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정체는 탄천 나들목부터 지금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경제 현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얘기해야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각 부처 장관 딱 모아놓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요. 네. 이 청년 실업 진짜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통계낸 이후로 제일 나쁘다고 그러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새 정부가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요. 또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업 문제의 핵심인 청년 실업이 사상 최악입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9%인데요.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심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확실한 어떤 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청년 실업을 해소하려면은 근본적으로 부실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신산업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창업과 투자가 많아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정부의 정책이 미흡했다. 그래서 청년 실업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데 대통령으로서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예. 어제 질타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서 질타를 한 만큼 방법을 좀 발견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런데 이것과 연관된 문제인데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이제 7,530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6.4%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고용을 줄이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런 지적과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또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작용이 큰데요. 예. 특히 청년 실업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제 문제가 더 큽니다.
이 현재 그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근로자가 463만 명인데요. 예. 전체 근로자의 23.6%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들이 대부분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는 청년들의 그 아르바이트 자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는 대부분의 이 소규모 업체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극대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이제 급격하게 오르니까 이 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줄일 수가 없으면은 물건값을 올린다는 것이거든요. 예. 뭐 업체들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고용이 줄고 물가는 오르는 이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뭐 동네 음식점이나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은 음식값 올리거나 서비스를 줄이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와 경제를 위한 것인데 부작용으로 오히려 일자리만 줄이고 물가만 높이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경제부처 장관들이 최저임금 정책 공부하기 위해서 현장도 찾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이 현장 반응이 좀 냉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거죠? 아주 냉담했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이런 반응이었는데요. 그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림동 분식점을 이제 방문을 했어요. 예.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근로자와 업체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근로자가 임금을 많이 받으면 소비가 늘어나서 장사가 잘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식점 종업원이 정반대로 이제 답을 했다는 건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임금 올라간다고 한다면 좋아는 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장사가 잘 돼야 임금 받는 것이 편하다. 장사가 안 돼서 문 닫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장사가 안 되는데 임금 올려주면 가게는 문 닫는다. 가게가 문을 닫으면은 근로자가 일을 못 하는데 무슨 소득이 늘고 무슨 소비가 늘어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 다른 장관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결국 현장 목소리는 정부가 경제 실적 모르고 정책 펴고 있다. 괜히 엉뚱한 정책 펴서 업체들 쓰러뜨리고 실업자 늘리고 물가 올리지 말라. 뭐 이런 경고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경기 침체를 악화시킬 것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정부로서는 아주 아픈 얘기인데요. 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 내수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 침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그 외식 산업 경기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기가 나쁘면은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외식을 안 하거나 싼 것을 먹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외식 산업 경기 지수가 68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100 이하면은 침체를 나타내는데 68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는 거의 이제 소비 못하겠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거든요. 예. 여기는 직장인들 평균 점심값을 보니까 그 주머니 사정이 얼마나 딱한가를 뭐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 작년에 직장인 평균 점심값이 6,1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평균 점심값이 직장인들 2015년에는 그 6,560원이었거든요. 네. 물가는 오르는데 평균 점심값이 2년 만에 460원이나 떨어졌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싼 거 먹는다는 것이죠. 이게 결국 이제 내수 침체가 아주 심각하다. 이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건데 이렇게 이제 내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인데 최저임금이 대폭으로 이제 오르니까 영세업자들이 이제 견디지 못하고 많이 쓰러진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20년까지 시간당 10,000원을 올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내년과 후년에도 올해 비슷한 비율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경제 살린다고 하다가 초과 3관 태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그 7,000 얼마죠? 지금이 7,530원인데 내년에 또 오르는 거죠 이제. 아마 올해와 같은 거의 15% 이상 올리죠. 네. 그러면은 뭐 또 한 8,000원 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 예. 어쨌든 2020년까지 10,000원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정부가 최저임금 2000년에 16.6%, 27년에 12.3%를 인상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이때를 기준으로 보면 고용이 잠시 감소하다가 곧바로 회복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예. 그죠? 예, 2000년과 2007년에 최저임금을 16.6%, 10.3% 이렇게 이제 큰 폭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문제는 그때하고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비교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우선요. 그 당시에는 그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 2000년 같은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2.1%밖에 안 됐는데 이것이 이제 올해 같은 최근에는 이것이 23.6%나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경제 성장률 차이인데 2000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8.9%나 됐습니다. 그냥 최저임금 올려도 그것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여건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 경제 성장률이 지금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또 문제는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차이가 있다는 건데 2000년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865원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서 16.6% 올리는 것은 크게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건데. 예, 절대 액수를 볼 때. 예, 지금은 이제 7,530원 여기에서 16% 이렇게 올린다고 하니까 이제 다 그 금액이 아주 큰 거죠. 절대 금액이. 그러니까 그때 비교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는 어쨌든 지금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 정책의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는데 어떤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그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이제 상한선 9%로 5%까지 낮추겠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세 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하는 건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서비스업의 경우는 지금 월급이 190만 원이 안 되면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못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190만 원이 넘어도 신청을 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근데 4대 보험이 문제 아닌가요? 그 가입자들.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이것을 마련해서 이제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근로자 한 사람당 13만 원씩 보조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정책을 내놨는데 신청을 별로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근로자들이 이걸 신청하려면 이제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 소득 드러나는 것도 싫고요. 또 보험료를 내면은 임금 늘어나는 거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한다는 건데 정책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는 지금 기본적으로 영세업체들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임금 올리겠다, 보완책 마련하겠다 이것이 자체가 이제 오히려 전반적으로 충격이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는 경제 상황이 그렇게 이제 녹록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하겠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 얘기인데요. 어떻게 궁극적인 효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좋죠. 근데 그 효과가 있을지가 지금 의문이라는 건데 그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우리나라 그 영세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 보면은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거의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기업들 보면은 임금을 올리기는커녕 어떻게 하면은 근로자를 덜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줄일 것인가 이런 어떤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안에서 계속 뭐 임금 올리겠다, 소득 올리겠다, 그래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 뭐 이루겠다 이거 자체가 우리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지금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친다면은 정부는 이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정부가 세금 투입해서 이제 소득 올려주는 그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 기업들로 하여금 근로자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정책이 어떻게 이제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특히 이제 최저임금 정책 같은 것도 속도 조절을 당장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무조건 10,000원 올리겠다 해가지고 무조건 올해 16.4다 내년에 15다 이렇게 이제 올린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있으니까 그것도 단계적으로 좀 또 산업별로 지역별로 차별화해서 좀 효율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모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내일은 영하 14도 된다고 합니다. 좀 풀린 거죠, 영하 14도가. 그렇지만 주말 매우 춥습니다. 이 추운 주말 여러분 마음만은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